옛날 평안도 개성에 김동구라는 이름의 부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식이 없어 늘 걱정하였지요. 일가 친척도 거의 없었고 양자를 들릴 만한 인연도 없었기에 김씨 부부는 언제나 자식 없는 삶을 한탄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마루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집 밖에서 어린 거지 아이가 나타나 밥을 구걸하였지요. 아이는 꼬질꼬질한 옷차림에 온몸에 때가 가득 묻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어딘가 모를 귀티가 흐르고 있었답니다. 김씨는 아이를 바라보며 이 아이의 얼굴에서 큰 부자가 될 운명이 느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는 아이를 불러 얼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 아이는 비범한 운명을 타고난 듯 보였지요. 김씨는 아이에게 밥을 줄 테니 먼저 우물가에서 깨끗이 씻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는 김씨의 말을 듣고 우물가에서 얼굴과 손을 깨끗이 씻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아이의 얼굴은 세상 어느 귀한 집 아들 못지않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김씨의 부인이 차려준 밥상을 본 아이는 마치 며칠 동안 굶은 것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하였지요. 밥 한 사발을 금세 비운 아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말하였답니다. 죄송하지만 한 그릇만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허허, 이 녀석. 배가 몹시 고팠나 보구나. 여보, 밥 한 그릇 더 가져오시오. 아이는 두 번째 밥은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 고봉에 담아두었어요. 김씨는 아이가 저녁까지 먹으려는 줄 알고 준비성이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씨는 문득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밥을 실컷 먹게 해줄 테니 내 양자가 되지 않겠느냐? 아이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지더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저에겐 어머니가 계셔서 양자가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고봉에 담은 밥은 어머니를 위해 가져갈 것이냐? 예,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몸져 누워 계십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아까 밥 한 그릇을 주었을 때 어머니 것부터 챙기지 않고 내가 먼저 먹었단 말이냐? 건너 마을에 밥을 잘 주시는 어른이 또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먹고 그곳에서 어머니께 드릴 밥을 얻어가려 했습니다. 김씨는 아이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하구나. 어머니를 모셔오면 너와 어머니가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내 양자가 되거라. 내가 결정을 못하겠다면 어머니께 가서 이야기하자꾸나. 너희 집으로 가자. 김씨는 함께 아이의 집으로 향하니 허름한 초가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병약한 어머니가 힘겹게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낯선 이의 방문에 당황한 듯 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저를 양자로 삼고 싶다고 하세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어머니의 눈이 커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애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김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아이는 참으로 마음이 바르고 효성 깊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자로 삼아 잘 키우고 싶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아이와 어머니께 좀 더 나은 삶을 드리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김씨의 말을 들은 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러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을 붙잡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뼈대 있는 양반의 집안입니다. 비록 지금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선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문을 함부로 양자 관계로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김씨는 어머니의 단호한 대답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지요. 부인,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굶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것도 알고 아이가 그런 어머니를 위해 매일 구걸을 하며 어머니 밥까지 챙기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가 무엇을 기대하며 자라겠습니까? 아이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꿈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군요. 또 부인께서도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어머니는 김 씨의 설득에 흔들리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는 그래도 양반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양자로 아이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굳이 이 아이를 양자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어머니 또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양자로 주는 것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그저 저와 이 아이가 서로 돕는 인연으로 여기셔도 됩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아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저 이 아이가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랄 뿐입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고 아이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저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물론이다. 어머니도 내가 잘 모시도록 하마. 너와 어머니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노라. 그 순간 어머니와 아이의 얼굴에 안도와 미묘한 슬픔이 스쳐갔어요.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김 씨는 옆집에 집을 구입해 아이의 어머니를 살게 했으며 아이는 김 씨의 양자가 되었지요. 그렇게 해서 아이는 김희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답니다. 김 씨 부부는 희수를 친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어요. 희수도 김 씨 부부에게 어머니, 아버지, 부르며 잘 따랐고 가끔 친어머니를 찾아가 돌보기도 했지요. 그는 양부모에게도 친부모 이상으로 효도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희수가 19살이 되었을 때 그는 혼인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지요. 이제 성인이 된 희수는 자신도 가정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양아버지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제 일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장사를 해보고 싶사오니 몇천 냥만 주십시오. 반드시 큰 돈을 벌어 오겠습니다. 김 씨는 희수의 자신감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그래. 장사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며 익히는 것이지. 경험을 쌓아야 큰 부자가 될 수 있단다. 김 씨는 주저하지 않고 5천냥이라는 큰 돈을 주었답니다. 그는 희수가 타고난 운명대로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요. 희수는 아버지가 준 돈을 들고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돈만 들고 갔다가 기생들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처음으로 기생집에 들어선 희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양귀비 같은 여인들이 여기저기에서 향긋한 향내를 풍기며 춤추고 노래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호하 웃으며 남자들과 어울렸고 희수는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기생에게 이끌려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기생들은 곱게 화장을 하고 고운 옷을 입고 있었으며 희수에게 상냥한 말투로 말을 걸고 술잔을 건넸답니다. 희수는 그동안 술이 이렇게 달콤한지 몰랐어요. 몇 순배 술이 돌자 희수는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고 기생들은 희수를 위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분위기를 돋우었지요. 희수는 그들의 흥에 함께 빠져들었답니다. 기생들은 희수를 돈 많은 장사치로 오해하고 최대한 아양을 떨며 촌티나는 희수에게서 더 많은 돈을 끌어내려 애썼습니다. 한 기생은 희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답니다. 서방님, 오늘 소인이 처음 느껴보실 만한 기분을 느끼게 해드릴게요. 기대하시고 술 한 잔 더 하세요. 희수는 점점 자신이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생들의 매력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답니다. 술잔이 비워질 때마다 더 비싼 술이 권해졌고 기생들은 더 많은 시간을 희수와 보내기 위해 그를 부추겼지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희수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쓰며 기생들의 관심을 사는 데만 집중하게 되었지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지나자 희수는 기생집이 마치 자신의 집처럼 느껴졌고 큰 손인 것처럼 돈을 펑펑 쓰며 기생들의 대접에 완전히 빠져들어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지요. 희수는 기생집에 눌러앉아
기둥서방 노릇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서방님 미양이는 이쁜 놀이개가 갖고 싶은데 어쩌지요? 서방님이 사주시는 놀이개를 달고 사뿐사뿐 서방님께 가고 싶사옵니다. 그깟 놀이개가 대수냐 비단옷도 두어 벌 맞추거라 얼마면 되느냐? 역시 우리 서방님은 통도 크시어요. 밤에만 큰 것이 아니고 낮에도 이렇게 크시니 미양이는 서방님밖에 없사옵니다. 기생의 간드러진 목소리에 희수는 대답했어요. 옛다. 열량이다. 갖고 싶은 거 다 사오너라. 이 서방이 우리 이쁜 미양이에게 무엇인들 못 사주겠느냐?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구나. 어머, 우리 서방님밖에 없다니까요. 기생들은 희수 옆에 바싹 붙어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아양을 떨며 희수의 돈을 야금야금 빼먹었다지요. 서방님,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야릇한 밤을 보낼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야릇한 술상 한 상 차려올까요? 그럼. 우리 미양이가 어제보다 더 야릿하다면 내가 안 볼 수 있나? 어제도 잊지 못할 밤이었구먼. 오늘은 더 야릿하다니. 이놈이 무슨 복에 이런 호강을 한단 말이냐? 온갖 산의 진미의 향연이라 할 만한 귀한 음식들이 최고의 상차림으로 들어왔고 희수는 흥청망청 술과 기생 노름에 빠져 가진 돈을 곶감 빼먹듯 다 써버렸습니다.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희수는 돈이 없이는 이곳에서 쉽게 머무를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답니다. 기생집에서의 경험은 화려하고 달콤한 꿈처럼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5천냥을 단 6개월 만에 탕진한 희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즐기던 신선 노름에서 땅으로 떨어진 셈이 되었지요. 이미 돈을 다 써버린 희수는 장사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자니 철석같이 믿어준 아버지의 얼굴을 볼 낯이 없어 가지도 못하고 결국 기생집에서 심부름을 하며 근근히 생활하게 되었답니다. 한편 돈을 벌러간 희수가 감감무소식이자 김씨는 사람을 보내어 희수의 상황을 알아보라고 하였지요. 많은 돈을 벌어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던 김씨는 희수가 장사 미천을 모두 기생집에서 탕진하고 기생집에서 구걸하다시피 하며 먹고 살고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참을 수 없었답니다. 김씨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부자 관계를 끊어버리고 희수 어머니에게 사주었던 집을 빼앗은 것은 물론 새로 맞은 며느리까지 내쫓아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사정을 하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김씨는 냉정하게 그들을 쫓아버렸답니다. 네 남편이 그 모양이니 이제 양자 관계를 파했다. 너와의 인연도 여기까지다.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당장 나가.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자격도 없다.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때까지만이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는지요? 용서하면 뭐가 달라지겠어? 너희 둘은 이 집안을 말아먹은 놈들이야. 더 이상 내 눈앞에 보이지 마라. 집은 당장 비우고 나가. 어머니와 며느리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되었답니다. 엄동설 안에 아무것도 없이 쫓겨난 어머니와 며느리는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산속 허름한 초가집에 들어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지요. 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나뭇가지를 주워오는 일로 겨우 장작을 마련했답니다. 손발이 꽁꽁 얼어붙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불을 피워 며느리와 함께 몸을 녹였지요. 며느리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위로하며 말하였답니다. 며느라, 일이 된 것이 모두 내 죄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들다니 참으로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고비만 넘기면 분명 나아질 날이 올 거다. 며느리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껴안고 추운 밤을 함께 견디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끔 보리쌀을 얻기도 하였고 며느리는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냈답니다. 아들을 원망조차 할 수 없었지요. 그동안 아들 덕분에 어떻게든 살아왔던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한없이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한편 희수는 가지고 온 돈을 기생에게 다 써버리고도 기생집에서 심부름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지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는 돌아갈 면목도 없었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던 희수는 갑자기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더니 이내 천둥 소리와 함께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서 있었지요. 이런, 하늘마저 나를 돕지 않으려 하는가. 희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비를 피해 급히 처마 밑으로 달려갔답니다. 빗물은 처마 끝에서 줄줄 흘러내리며 그의 머리와 옷을 적셨고 희수는 바닥에 웅크려 앉아 처량하게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았지요. 비가 퍼붓는 소리가 세상을 뒤덮었고 희수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절망의 먹구름이 드리워졌답니다. 그런데 문득 그의 발밑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희수는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답니다. 설마 저게 뭐지? 가만히 보니 그것은 작은 금가루였지요. 희수는 깜짝 놀라며 금가루를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차가운 빗방울 속에서도 금가루는 뚜렷하게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희수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희수는 서둘러 금가루가 흘러나오는 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세히 살펴보니 금가루는 바로 기생집 마루 밑에 작은 섬돌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희수는 눈을 크게 뜨고 섬돌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엔 작은 구멍들이 있었고 그 구멍들에서 금가루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희수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지요. 이건 금맥이야. 이곳에 금이 숨겨져 있었던 거야. 희수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답니다. 아직은 아무도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지요. 그는 자신의 옷자락으로 금가루를 조심스레 모아 감추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구멍을 살펴보니 금가루는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 우선 금이 나오는 구멍을 천으로 막아놓고 흘러나온 금을 모조리 주운 다음 머릿속으로 생각을 굴리기 시작했지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 아무도 모르게 금을 챙길 수 있다면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리고 이 섬돌을 가지고 갈 방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생들에게 말하였답니다. 내가 이곳에서 자네들을 위해 쓴 돈이 5,000냥이네. 그런데 지금 내게는 한 푼도 남아있지 않네. 그래서 창피를 무릅쓰고 당분간 여기서 머물러 있었던 것일세. 그러나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는 없지 않은가? 이제 나는 떠날 것이네. 아무 말 없이 떠날 수도 있지만 그동안 같이 지낸 정을 생각하면 이별의 말 한마디는 하고 떠나야 하지 않겠나? 부디 잘 사시게. 희수의 말이 다소 뜻밖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차분했어요. 한 기생이 희수에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오히려 제가 미안하네요. 떠나신다니 말리지는 않겠어요. 자, 얼마 안 되지만 여비에 보태 쓰세요. 그녀는 희수에게 작지만 꽉 쥔 돈을 내밀었어요. 희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돈을 거절하며 말했지요. 정의는 고맙지만 사양하겠네. 나는 돈보다 다른 것을 선물로 받고 싶은데. 기생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지요. 그게 무엇인데요? 희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밖에 있는 섬돌이네. 섬돌은 귀한 것이 아니지만 내게는 아주 특별하다네. 그 섬돌은 자네와 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나는 저 섬돌을 밟고 다니면서 자네와 사랑을 나누었네. 그래서 저 섬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네와의 지난 일을 잊지 않으려고 하네. 그러니 저 섬돌을 내게 줄 수 없겠나? 기생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서방님도 참 그까짓 돌 하나쯤 서방님께 못 드리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정이 있는데요. 냉큼 가져가세요. 희수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겉으로는 깊은 고뇌를 하는 척 섬돌을 들고 기생집을 나섰습니다. 기생집을 나선 희수의 발걸음은 날듯이 가벼웠습니다. 마음속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아버지의 얼굴을 볼 낯이 없지만 금을 갖고 가면 아버님도 기뻐하시겠지.
아버지에게 면목을 세울 수 있으니 천만다행이야. 당당히 아버지께 자랑스런 아들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며 희수는 금가루가 숨어 있는 섬돌을 단단히 챙기고 개성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잘못한 인생의 전반부를 바로잡을 기회와 다시금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희망이 함께 있었습니다. 개성의 입구에 들어서자 마침 장사꾼들이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지요. 장터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곳곳에서 웃음소리와 축배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무용수들이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였고 다른 쪽에서는 악사들이 북과 장구를 치며 흥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희수는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아 있을 뿐 잔치의 분위기에 섞일 수가 없었지요. 잔치에 모인 장사꾼들은 한결같이 이번 장사를 통해 얻은 이익을 자랑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공의 향기로 가득한 그들의 대화 속에서 희수는 자신이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는 문득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의 양아버지 김동구였습니다. 김 씨는 다른 사람들과 웃으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나 희수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표정은 싸늘해졌습니다. 김 씨는 희수를 마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차갑게 외면하였지요. 희수는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냉담한 태도는 그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상처가 되었지만 그는 그저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고개를 숙인 채 희수는 천천히 그 자리를 벗어나 개성의 골목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찬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희수는 어머니와 아내가 어디에 있을지 걱정하며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멀리서 무거운 나무짐을 이고 오는 두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옷은 누더기였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가득했지요. 희수의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그의 친어머니와 아내였습니다. 희수는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두 사람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는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내 희수임을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았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 동안 눈물로 지난 세월의 고통을 씻어냈지요. 다음 날 희수는 양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작은 천에 약간의 금가루를 넣고 아내에게 주며 말하였답니다. 이 금가루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서 전해드리시오. 내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꼭 전해주시오. 아내는 금가루가 담긴 천을 들고 김 씨를 찾아갔답니다. 아버님 그동안 무탈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아직도 내 시아버지더냐? 양자 파기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 집에서 할 일이 남았더냐? 김 씨는 며느리가 밥이라도 얻으러 온 줄 알고 쌀쌀맞게 구박을 하였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며느리는 희수가 준 천 조각을 김 씨에게 내밀었지요. 김 씨는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천을 받아 열어보고 금가루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리곤 희수 아내가 건네준 편지를 천천히 읽기 시작한 김 씨의 표정은 점점 더 놀라움으로 변해갔지요. 아버님,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금을 얻었습니다. 지금 보내드리는 금가루만으로도 아버님께서 주신 5,000냥의 값어치는 충분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금에 비하면 이 금가루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김 씨는 손에 든 금가루의 무게를 느끼며 그 양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7,000냥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금이었지요. 그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그토록 큰 실망을 안겨줬던 아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다시 그를 품고 싶었답니다. 김 씨는 곧장 며느리에게 말했지요. 희수를 당장 데려오라. 아니,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구나. 며느리는 김 씨의 다급한 표정을 보고 이제 모든 것이 변할 것 같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시 김 씨 집안의 며느리가 될 것 같았지요. 어서 내 아들을 데리고 오너라. 아니, 내가 직접 가마를 타고 나가야겠구나. 김 씨는 주저하지 않고
가마에 올라타고 성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의 눈은 애타게 희수를 찾고 있었고 멀리서 희수의 모습이 보이자 가마를 멈추고 뛰어내리듯 달려갔어요. 희수야, 김씨는 숨이 찰 정도로 달려와 희수를 불렀습니다. 희수는 양아버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가득한 것을 보고 고개를 숙였지요. 아버지, 희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김씨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아들아 개성에 왔으면 아버지를 찾아왔어야지. 어디서 있다가 이렇게 소식을 전하느냐? 김씨는 희수를 처음 본 사람처럼 반갑게 맞아주었답니다. 그래도 희수는 이렇게 반겨주는 아버지가 반가웠지요. 너는 그 많은 금을 어디에서 얻었단 말이냐? 희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아버지, 이것은 금가루에 불과합니다. 진짜 금맥은 따로 있습니다. 김씨의 눈이 커지며 희수를 바라보았어요. 어디에? 어디에 있단 말이냐? 희수는 드디어 숨겨두었던 섬도를 김씨에게 보여주었지요. 그 순간 김씨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그의 입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섬돌에서 반짝이는 금빛이 그의 눈에 들어오자 김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답니다.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린 김씨는 희수의 등을 세게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운명이라는 것은 속일 수가 없구나. 처음 내 얼굴을 보았을 때 내가 널 양자로 삼았던 것은 이 같은 운명이 있으리라는 뜻이었나 보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과 기쁨이 가득했답니다. 지난날 내가 너를 서운하게 했던 것은 다 잊어버려라. 남자라면 한 번쯤 기생에게 빠질 수도 있는 일이지. 그렇게 살아봐야 진정한 인생의 맛을 알 수 있는 법이란다. 김씨는 주위에 있던 하인들에게 급히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 어찌하여 아직도 며느리와 아주머니를 모시고 오지 않는 게냐? 요 며칠 동안 얼마나 춥고 배가 고프셨겠느냐? 내 가마를 내어줄 테니 당장 집으로 모셔오너라, 빨리. 하인들은 서둘러 가마를 준비했고 김씨는 희수의 어머니와 아내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날 이후 김씨의 집안은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회복했고 김씨는 매일같이 희수를 자랑스러워하며 그의 성공을 축하했지요. 과거의 잘못은 모두 잊혀졌고 그들의 집안에는 다시 웃음과 평화가 넘쳐 흘렀답니다. 운명은 타고난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노력에 달려있지요. 아무리 훌륭한 운명을 타고나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어진 운명을 실현시키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들꽃 야담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